31페이지. 자, 이제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청동기 시대. 자, 일단 청동기 시대도 시기부터 봐야 되겠죠. 시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기는 BC 2000년경부터 BC 1500년경. 자, 이때가 청동기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BC 2000년경에서 1500년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청동기 시대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딘가에서 청동기가 시작됐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에 어딘가에서 청동기가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BC 2000년경에서 1500년경에 청동기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일단 도구부터 봐야 되겠죠. 우리 도구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도구는 일단 청동기부터 볼게요. 그 전에 우리가 쓰던 거는 석기예요. 석기라는 건 그냥 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청동기 시대에 쓰기 시작한 이 청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청동이라고 하는 건 구리에다가 주석에다가 아연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 드디어 금속을 사용하는 시대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구리를 베이스로 해서 여기다 주석이랑 아연이랑 이런 거를 섞은 거다. 그러면 재료도 많아지고 좀 복잡해진 거네요. 그럼 얘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온 거냐? 당연히 온 거겠죠. 어디선가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청동기가 어디선가 왔는데 그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 계기? 이게 뭐냐면 아연이에요. 자, 아연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는 건 굉장히 청동기에서 독특한 건데 이 청동기는 금속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불을 떼요. 그리고 그 불에다가 금속을 녹여요. 구리나 주석이나 아연을 녹여 섞어. 그래서 이거를 틀에다 부어. 그러면 이제 이게 굳겠죠. 나중에 그 틀을 떼내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연은 사실 아연을 불을 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산화돼 버려요. 날아가 버리는 거죠. 공기 중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연이 들어있다는 건 청동기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청동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청동기는 아연이 있는 거 볼 때 이거는 중국에서 온, 우리나라 문화는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오니까 중국에서 온 청동기가 아니고요. 중국 청동기는 아연이 없어요. 네, 중국 거는 아연이 없어. 근데 우리 거 있어. 그러면 우리 거는 중국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 거는 어디서 왔어? 우리는 북방 시베리아에서 온 거예요. 북방 시베리아에서 전래된 거죠. 그러니까 북방 시베리아에서 왔다는 건 저기 어디 중앙아시아 쪽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중국에서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중국의 은나라나 주나라나 이런 식이 아니고 이렇게 북방 시베리아 지역에서 가져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자, 그러면 청동기는 딱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야 되니까 만들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일단 재료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로 만들 수 있는 건 뭐냐? 일단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쓰는 일상적인 걸 만드는 건 아니에요. 좀 높은 사람. 지금 제가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는 일단 뭐가 생겼냐면 계급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높은 사람의 어떤 물건들. 그리고 이거는 막 일상적인 거 아니고 약간 좀 장식이나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뭘 만드냐면 일단 뭘 만드는지 볼까요? 일단 청동 검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만들었던 검이 비파형 동검이고, 자, 그 다음에 이때 또 거울을 만들어요. 장식품으로. 거울은 청동 거울인데 이 청동 거울은 거친 무늬 거울이에요. 거친 무늬 거울을 만들어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랑 거친 무늬 거울이랑 이런 것들, 청동 방울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여러분 사진의 32페이지 보시면은 비파형 동검은 사진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비파형 동검은 이게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약간 널쩍한 그런 동검이죠. 이렇게 만들고 밑에 비파형 동검의 역사적 의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국식하고 좀 다르다는 게, 물론 비파형 동검처럼 생긴 거는 중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만드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거기 보시면은 도움글에 뭐라고 써있냐면 중국 청동기와는 달리 칼 몸체와 손잡이를 따로 만든다.
그러니까 칼 몸체 따로 한꺼번에 만드는 게 아니고 칼 몸체 따로, 손잡이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건 일단 중국식하고 좀 구별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우리나라 청동기는 중국 거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거고요. 가운데 나와 있는 건 거친무늬 거울이죠. 그 다음에 청동 방울.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호랑이 모양과 말 모양의 띠고리 장식이라고 나와 있죠. 얘도 재료가 뭐냐면 청동이에요. 청동으로 이런 걸 만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청동기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봅시다. 얘네들은 이렇게 청동기로 만드는 굉장히 좀 귀한 건데, 그러면은 청동기로는 이런 뭔가 좀 귀한 거를 만드는 대신에 일단 뭘 만들지는 않냐? 농기구를 제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청동대 농기구는 제작하지 않는다. 없다. 청동기로는 귀한 것만 만들어. 농기구 같은 건 안 만들어.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로 농기구를 안 만들면, 그러면 이전 시대에 쓰던 걸 그냥 쓰면 되겠죠. 이전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간석기를 썼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 청동기만 쓴 거 아니고요. 역시 돌로 된 도구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석기로 된 그런 석기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자, 농기구를 청동기로 못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농기구는 석기일 거고, 그 석기가 뭐냐면 반달 돌칼이에요. 반달 돌칼, 그 다음에 홈자귀, 그 다음에 바퀴 날 도기. 자, 이런 것들이 석기로 만들어진 도구들이죠. 만든 도구들. 자, 일단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달 돌칼. 반달 돌칼은 농기구긴 농기구인데요. 약간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겨서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다 이제 실을 이렇게 꿰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반달 돌칼이라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벼라고 치면 이렇게 하나하나 벼를 이렇게 자르는. 그러니까 이 반달 돌칼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 추수용 농기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달 돌칼이 가장 대표적인 농기구구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사진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홈자귀라고 나와 있죠. 홈자귀라고 하는 건 홈이 파져 있는 석기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이제 나무 같은 거 묶어서 쓰겠죠. 그래서 바로 홈자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퀴날 도끼 써있죠. 바퀴날 도끼는 말 그대로 그냥 동그란, 그렇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청동기 시대의 석기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별을 하면 되잖아요. 청동기 시대랑 신석기 시대랑. 신석기 시대 도구들 우리 아까 생각나요?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돌라, 돌삽, 돌보습 뭐 이렇게. 자, 그런데 얘는 이름이 다 달라. 다 이상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섞이긴 섞인데 이름이 좀 독특하게 생기면 어느 시대예요? 그건 청동기 시대. 다 돌 붙어 있으면, 돌 들어 있으면 그건 신석기.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구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토기. 자, 토기로 갑시다. 토기. 자, 토기에서 첫 번째 토기는 자, 이거예요. 신석기 시대가 끝날 때쯤 생기기 시작해서 만들기 시작해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딱 그 중간 단계의 토기가 있어요. 그 토기가 뭐냐면 덧띠 색인문 토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덧띠 색인문 토기라고 하는 게 신석기 말기에서 청동기로 넘어오는 딱 그 중간 단계 토기인데, 이 덧띠 색인문 토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31페이지. 여러분이 열심히 넘겼는데 다시 앞으로 31페이지. 어쨌든 빨리 넘겼다 했어. 자, 31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청동기 시대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죠. 본문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네 번째 줄에 덧띠 색인문 토기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빗살무늬 문화 다음에 들어온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가 끝나갈 때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가 끝나갈 때쯤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게 덧띠 색인문 토기고, 그 다음에 그게 청동기 시대 초기까지 쓰였다는. 그러니까 신석기 말기, 청동기 초기 딱 중간 단계. 네, 그때쯤 쓰인 토기가 덧띠 색인문 토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토기들 한번 여러분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덧띠 색인문 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토기, 그냥 우리 청동기 하면 대체적으로 이걸 썼지 하는 토기는
무늬, 토기. 자, 민무늬 토기는 뭐가 없다는 뜻이냐면 무늬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요? 이른 민무늬 토기는 어느 시대 거예요? 그건 신석기. 그냥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른 민무늬 토기와 민무늬 토기 구별하시면 되고, 자, 민무늬 토기에다가 그 다음에 미송, 리식, 토기. 미송, 리식, 토기가 있어요. 미송, 리식, 토기. 자, 미송, 리식, 토기는 여러분이 생긴 모습을 좀 봐둬야 돼요. 거기 지금 사진에 미송, 리식, 토기가 나와 있는데요. 미송, 리식, 토기는 여러분 그 본문에 설명이 아예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시면 자, 밑이 납작한 항아리 양쪽 옆에 손잡이가 하나씩 달리고 목이 넓게 올라가서 다시 안으로 오므라들고 표면에 집선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 여기 딱 써 있는 게 이 미송리식 토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지금 제가 읽은, 우리가 읽은 그 문장이 이렇게 딱 본문으로 나와 있고, 이 토기가 사용됐던 시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알맞은 걸 골라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송리식 토기를 얘기한 거고, 결국에는 청동기 시대를 물어본 거겠죠. 자, 그래서 얘는 모양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미송리식 토기는 생긴 모양을 좀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얘 이름이 미송리식 토기잖아요. 어디서만 나오냐면 미송리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미송리 어디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저기 의주, 그러니까 이때는 신의주겠죠. 말하자면 이제 지금으로 하면 의주.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에서 나오는 거죠. 그 토기가 바로 미송리식 토기고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미송리식 토기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붉은간 토기. 붉은간 토기는 토기의 표면에다가 뭘 발라가지고 구워놓으면은 약간 붉은 빛을 띄어요. 그래서 그런 토기가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미송리식 토기랑 민무늬 토기랑 이렇게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사진 한번 쭉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유적 나와 있어요. 33페이지 보시면 청동기 시대의 유적 나와 있죠. 유적 한번 쭉 읽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청동기 구석기 시대 유적이 있었고, 중석기 시대 유적이 있었고, 신석기 시대 유적이 있었죠. 자, 이제 구별을 한번 해보세요. 청동기 시대 유적은 남한 지역에서는 거기 보시면 여주, 흔암리, 파주, 덕은리, 부여, 송국리 뭐 쭉 나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유적은 이 남한에서, 한반도에서 남한에서 최대 규모의 취락, 그러니까 마을 유적이 발견됐어요. 그게 부여 송국리 유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부여 송국리형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무조건 청동기 시대구나. 부여 송국리는 무조건 청동기 시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 청동기 시대의 집터 유적은 네모나거든요. 그런데 부여 송국리에는 동그란 움집터가 발견됐어요. 그럼 동그란 움집터는 원래는 어느 시대여야? 신석기 여야. 그런데 부여 송국리에서 발견된 움집터예요. 그럼 이건 무조건 어느 시대? 부여 송국리는 일단 어느 시대 메이커예요? 무조건 청동기 시대. 그래서 이건 청동기구나. 알겠죠? 부여 송국리 붙으면 그냥 무조건 청동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취락 마을 유적이 발견된 곳,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 유적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부여 송국리 유적이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여주 흔암리는 탄화미가 발견됐어요.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주 흔암리, 부여 송국리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북한 지역에서는 강계 공귀리, 의주 미송리, 회령 오동리, 뭐 나진 초도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미송리식 토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나왔겠지. 그쵸? 의주 미송리. 그래서 이거 청동기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자리 유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집터 볼까요? 집자리 유적. 주거죠, 주거. 자, 주거는 당연히 움집이에요. 이름이 똑같아. 그런데 이 움집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 점점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을 할수록 무덤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집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석기 시대 집터는 반지하였죠. 이렇게 땅으로 많이 들어가는, 여기는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지상, 가옥, 화. 지상, 가옥, 화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100%는 아니지만 올라오고 있어. 지상으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움집은 움이 낮은 편이에요. 이렇게 움이 낮다. 쉽게 말하면 좀만 파고 들어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움집, 지상가옥화되었다. 자, 그러면 움집의 특징을 봅시다. 일단 땅으로 좀만 파고 들어간다고 했죠. 이렇게. 자, 그리고 화덕이 한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화덕이 한쪽 벽면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벽면이라고 해서 진짜 벽 아니고 벽 가까이 한쪽으로 이렇게 옮겨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움집은 이렇게 지상가옥화되어 있으며 땅 위로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한쪽 벽면 쪽에 화덕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장 구덩이 있는데, 이 저장 구덩이 신석기 시대는 원래 집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돌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돌출되는 경우라는 건 이렇게 집 있으면 이렇게 저장 구덩이 따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집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집터에다가 이제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밑에는 주춧돌을 놓고 여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집을 짓겠죠. 그래서 이 신석기 시대의 집터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신석기 시대는 땅을 많이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원뿔형으로 세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원뿔형으로 생겼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여기도 물론 기둥이 있긴 있지만 여기는 약간 이렇게 텐트처럼 생긴 집이다. 다르죠, 완전히. 그러니까 원뿔형처럼 생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원뿔형처럼 생긴 거랑 청동기 시대는 약간 좀 텐트처럼 생긴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뀌었죠, 약간 모습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긴 집이다. 그래서 이 움집은 주춧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까 신석기 시대는 동그랗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네모, 방형 또는 장방형, 방형, 장방형, 뭐 직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거는 집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크기의 집터가 여러 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는 집터는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터 크기가 되게 다양하다는 건, 예를 들면 이제 용도가 다양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공동 작업장이라던가 회의실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크기의 집터가 발견됐고, 그 다음에 이런 집터는 주로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야산이나 구릉에서 발견됐어요. 야산이나 구릉에서 발견됐죠. 여기다 하나 더 쓸까요? 아까 이제 취락이 밀집 취락, 그러니까 집이 여러 개 모여 있는 마을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이런 취락은 다른 왜 뭐 적이 쳐들어오건 하면은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책이나 해자와 같은 방어 시설이 존재하게 돼요. 목책이나 해자와 같은 방어 시설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집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산이나 구릉에 존재하게 된다. 자, 마을이 형성되고 마을에는 목책이나 해자가 발견됐어요. 목책은 뭐냐면 나무 울타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해자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환호라고 하거든요. 도랑이에요, 도랑. 마을 주변에 이렇게 도랑을 파가지고 못 넘어오게 하는 거죠. 이런 방어 시설이 발견됐는데, 여러분 34페이지 보시면은 34페이지에 울주 검단리 환호 사진을 보세요. 사진. 울주 검단리 유적하고 그 다음에 부여 송궁리 유적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환호 유적하고, 환호는 뭐냐면 아까 해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목책 유적, 이렇게 나무 구멍 뽕뽕 뚫려 있는 거 있죠. 거기다 이제 나무 기둥을 세웠다는 거죠. 울타리를. 그래서 이런 어떤 방어 시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집터 보시면 대구 수성상동이라고 써있죠. 거기 보시면 네모네모, 그쵸? 집터 유적이 네모네모, 그리고 여러 개 몰려있고 크기가 다양하고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집이 발견된 곳은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야산이나 구릉. 자, 그럼 이런 야산이나 구릉에서 발견됐는데, 그럼 야산이나 구릉은 뭐냐면 이렇게 언덕이나 산비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 뒤에 산이 있고 제 앞에 저기 좀 보이면, 저기쯤 보면은 강이 있다는 얘기고, 그 중간쯤에 제가 농사짓는 밭이 있어요. 그러면 집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어. 자, 이런 형태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배산임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산임수의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배산임수의 전통적 취락,
전통적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배산임수는 명당인 배산임수, 즉 풍수지리 배산임수와 상관은 없어요. 배산임수면 무조건 풍수지리 명당 아니냐? 왜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풍수지리설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신라 말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없는 거야. 풍수지리 명당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럼 왜 여기 살아? 그냥 좋아서. 알겠죠? 그냥 살기가 좋아. 그래서 여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풍수지리와 상관없는 그냥 자연적 취락이다. 전통적 취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은 요런데 여기 음집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3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신석기와 청동기의 음집 비교가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무덤으로 갈까요? 무덤, 청동기, 무덤. 청동기 시대 무덤으로 갑시다. 자, 청동기 시대의 무덤은 세 가지. 고인돌, 그 다음에 돌널 무덤,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 자, 고인돌, 돌널 무덤, 돌무지 무덤이에요. 자, 여기도 공통점 역시 돌이네, 돌. 그쵸? 전부 다 돌로 만드는데 특히 이 중에서는 고인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와 가장 대표적이고 관련이 있죠. 고인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네모난 탁자처럼 생긴 고인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 짧은 고인돌 있죠. 발 짧은 고인돌, 이런 고인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발 없는 고인돌이 있어요. 그래서 고인돌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렇게 생긴 애를 탁자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 짧은 애를 바둑판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예 발 없는 애들 있죠. 얘는 개석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의 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이제 종류가 다양하죠. 그리고 이런 거죠. 나의 어떤 신분이 사후세계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쵸? 내가 높은 사람이고 좀 내가 이렇게 세력이 좀 있어. 그럼 나는 어디 묻히겠어요? 좀 막 큰 고인돌, 좋은 고인돌에 묻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계급은 사후세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인돌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이런 다양한 고인돌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전체 고인돌의 약 40%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인돌이 되게 많은 거예요. 물론 종류는 이렇게 다양하죠. 이렇게 생긴 애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인돌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 고인돌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관련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고인돌과 관련된 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죠.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고인돌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 곳이 어디냐? 세 군데예요. 세 군데. 그래서 어디냐면 고창, 강화, 화순,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고인돌로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된 곳들이에요. 자, 고창, 강화, 화순.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고, 자, 그러면 무덤을 다 돌로 만들어져. 돌널 무덤이라는 건 땅을 파. 그리고 돌을 얇게 이제 널빤지 같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이렇게 관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시신을 모시는 거고,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은 말 그대로 돌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돌무지라는 게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돌무지 무덤이고, 이런 식의 무덤들. 그러니까 이 고인돌도 막 큰 건 되게 크잖아요. 청동기 시대 자체가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 있냐면 큰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숭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의 한쪽에 보시면 거성문화라고 써 있을걸요. 선돌 나와 있죠. 이렇게 막 큰 돌 같은 거 세워놓고 막 숭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느 시대에 등장한 거예요?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화가 나타나는 게 청동기 시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35페이지 보시면 거성문화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청동기 시대 무덤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덤이었고, 그 다음에 경제로 갑시다. 경제. 자, 경제 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경제는 농경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농경의 본격화.
농경이 본격화되었다. 자, 이제 농사를 짓는 게 굉장히 많은 생산을 갖게 되고 나 이제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농경의 본격화인데 이때는 뭐뭐를 짓는 거냐면 조, 보리, 콩 그리고 드디어 뭘 짓기 시작했냐면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일부 저습지에서 드디어 벼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거 뭘 보고 알 수 있었어? 뭔가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불에 살짝 이렇게 그을린 쌀이 발견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탄화미. 그렇죠. 탄화미가 발견됐어요. 자, 그래서 탄화미는 어디서 발견됐냐면 여주 흔암리, 그 다음에 부여 송곡리 여기서 발견됐죠. 여주 흔암리, 그 다음에 부여 송곡리 이런 데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탄화미, 약간 불에 그을린 이런 쌀이 발견됐다라는 거. 그래서 벼농사를 지었고 이제는 농사가 좀 본격적으로 돼서 난 이제 다른 거 안 해. 사냥 채집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사냥 채집은 주로 엄마가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벼농사는 주로 힘든 일이니까 누가 한다 그랬어요? 아빠가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누구랑 살아야 돼요? 나는 아빠랑 살아야 돼. 자, 이제 힘든 일을 아빠가 하기 시작했고 아빠 역할이 커졌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 남성 중심 사회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남성 중심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 가부장적 사회라고 그래요. 가부장적 사회. 그래서 이제는 남성 중심 사회. 우리 신석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자. 그래서 막 여인상 이런 거 나오고 그랬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가부장적 사회로 바뀌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36페이지 보시면은 벼농사 발달이라고 나와 있고요. 탄화미가 발견된 곳들이 있고 세 번째 줄에 보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 가장 대표적인 농기구가 반달돌칼이었잖아요. 그래서 반달돌칼의 사용법. 자, 그럼 반달돌칼은 언제 쓰는 거예요? 농기구는 농기구인데 언제 쓰는 거? 추수용. 그죠? 추수용 농기구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다음에 가운데 좀 희한하게 생긴 뭔가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 농경문이 청동기. 자, 농경문 청동기인데 그럼 얘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몰라요. 네, 알 수가 없어. 용도는 몰라. 근데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농사 짓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이구나.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농경문 청동기에 세부 나와 있는데 오른쪽 위에 모습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농경의 본격화에서 우리가 사회의 변화가 또 나타나게 돼요. 자, 일단 농업이 본격화됐어요. 그러면 수확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생산량이 증가하면 자,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했으면 내가 먹는 거는 일정하니까 먹고 남아요. 자, 이렇게 남는 거 뭐라고 하냐면 잉여 생산물. 그쵸? 잉여 생산물이라고 그래요. 자, 먹고 남았어. 그러면 이게 잉여 생산물이야. 자, 그러면 남아. 잉여 생산물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건데 나 우리 집에 이렇게 남는 거 많이 쌓아놨어. 그러면 이건 이제 사유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고 사유재산이 생기고 자, 그런데 또 이런 사유재산이 쟤는 많은데 나는 조금이고 이렇게 차이가 또 생겨요.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빈부격차가 생기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드디어 뭐가 생기냐?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구나. 계급 발생을 알 수가 있죠. 결국에는 생산량의 증가,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쭉쭉쭉 변화를 가져와서 결국에는 계급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도자, 지배자 얘기했었죠. 지배자가 되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군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생기고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게 이런 모습이죠. 자, 36페이지 사회 전반의 변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분업이 발생한다. 엄마는 주로 집안일, 아빠는 농사, 힘든 농사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계급의 발생 자 그리고 선민사상의 발생 자 선민사상이란 건 뭐냐면 A라고 하는 부족이 힘이 좀 세져서 B라고 하는 부족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A가 이제 다 먹어버린 거죠.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럴 때 이 B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은 하늘이야. 우리 조상은 하늘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정복할 수 있었던 거야. 이런 정복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서 정당성, 우리가 너희를 정복할 수밖에 없었어. 정당성을 나타낼 때 이렇게 우리 조상을
하늘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선민사상 또는 하늘의 자손이죠. 천손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민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운 이제 고조선의 시조인데 단군의 아빠가 누구예요? 아빠가 환웅이야. 환웅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에요. 쭉 거슬러 올라가 우리 조상 쭉 거슬러 올라가면 역시 하늘이야. 이렇게 조상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걸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군장의 출현, 족장의 출현이 나타나죠.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고 부족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국가가 되고 이런 게 이제 군장의 등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 군장은 맨 마지막 줄로 내려가 보세요. 군장은 그냥 정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도 하고 제사도 지내요. 그러니까 정치랑 제사랑 한 명의 군장이 같이 하는 건 재정일치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정일치사회가 나타나는구나. 자, 그리고 아까 아빠 중심 사회라고 했죠. 아빠 중심 사회가 뭐라고 했냐면 가부장적 사회라고 얘기했고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부장적 사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로 넘어가 볼까요? 37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37페이지 예술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청동기 시대의 예술활동에서는 일단 뭔가를 만들면 그거는 주술적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술적 의미의 여러 가지 도구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토우라든가 바위 그림 등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건 바위 그림이 되겠죠. 암각화라고 하는 바위 그림이 있어요. 여기 지금 바위 그림이 3개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울주대공리 반구대. 울주대공리 반구대 바위 그림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거 국보로 지정이 딱 되어 있는. 자,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 같은 경우는 거북이, 호랑이, 사슴, 농사 짓는 사람 또는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 또는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가축을 키우고 있는 모습도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림들로 구성이 되고요. 이 그림은 약 300점 이상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게 바로 밑에 사진에 나오는 반구대 바위 그림, 울산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울주 반구대 그림은 1년에 굉장히 많은 부분 동안에 밑에 부분은 물에 잠겨 있어요. 거기 댐이 생겨버려가지고 그래서 항상 뭐 지방자치제 뭐 이제 그 지방자치 선거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거 어떻게 보전할 거냐 그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나오고만 있어요. 아직 어떻게 된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밑부분은 이렇게 바위에 물에 잠겨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바위에 그림을 그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이런 선사시대를 굉장히 이제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들 같은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뭐 문화재나 가치나 그런 거 하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거는 안 나올걸요. 반구대 바위 그림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뭐 문화재나 상징을 골라라 할 때. 그런데 외국인들 중에서는 이거를 뽑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너네 나라를 상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거야. 그만큼 중요한 거야 라고 이거를 뽑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별로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그런 유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물에 잠궈놨어. 네, 밑에 부분은 물에 항상 잠겨 있어. 그래서 좀 안타깝죠. 보존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물에 잠기면 뭐 이끼도 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보존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그게 이제 이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이고 이게 국보로 지정된 여기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 여러분이 일단 거기 탁본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요거 보시면 딱 보면은 뭔지 알겠죠. 예를 들면 딱 고래, 고래야. 딱 보면 알죠?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여기 물고기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은 굉장히 사실적 표현임을 알 수가 있어요. 딱 보면 뭔지 아니까 사실적 표현이겠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사진으로는 오른쪽 사진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 자 여기는 지금 사진이 그래도 좀 보이긴 보이는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기하학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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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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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추상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위 그림 중에 대표적인 사실적 표현을 나타낸 건 뭐냐면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 그 다음에 상징적 표현을 담고 있는 약간 추상적 그림은 어떤 거예요?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
특히 이 중에서 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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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동심원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얘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태양을 상징하겠죠. 그렇죠? 해를 상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인 모습이 있는 밤의 그림, 사실적인 모습이 있는 밤의 그림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번 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청동기 시대의 모습이에요. 일단 청동기는 어디서 왔다고요? 온 거 어디서 왔어? 북방 시베리아에서 중국 거 아니고 북방 시베리아에서 왔고 자 그다음에 청동기는 아무거나 못 만들어 높은 사람들이 쓰는 거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땐 계급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비파용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 뭐 여러 가지 이제 청동 방울 뭐 이런 것들이 장식품들이 있겠죠. 자 하지만 청동기로 절대 못 만드는 건 어떤 거였어요? 농기구 안 되고 농기구는 그 대신 가장 대표적인 농기구로 반달돌칼 석기를 쓰니까 반달돌칼이 있고 자 그다음에 움집은 지상으로 많이 올라왔다 그랬죠. 그래서 지상 가옥화되었고 주출도 꽂아서 약간 텐트처럼 만드는 그런 움집이 등장하고 여기는 이제 마을을 이루고 살아요. 규모가 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방어 시설인 목책이나 환호들이 있고 이런 마을은 주로 야산이나 구릉, 배산임수의 지형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드디어 뭐를 하기 시작했어요?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겠죠. 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청동기 시대의 변화의 모습 중에서는 계급이 발생했다. 그렇죠? 계급 발생, 그 다음에 국가가 생겼다는 거, 분장국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좀 독특한 점이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바뀌면서 달라진 건 뭐냐? 그러니까 달라진 거라는 건 새로 나온 것들이죠. 그 전에 없었는데 새로 나온 것들이 어떤 게 있겠어요? 일단 청동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새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처음 하기 시작했어. 벼농사 처음 짓기 시작했고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또는 계급이 등장했고 이런 것들이 청동기로 가면서 달라진 점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동기 시대를 한번 살펴봤으니까 우리는 철기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철기 시대. 자 여러분 38페이지 철기 시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철기 시대 일단 항상 시기를 먼저 봐야 되겠죠? 철기 시대. 자, 시기는 언제야? 자, 철기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BC 5세기경부터 자, 기원전 500년경부터 BC 5세기경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되죠. 5세기. 대문자 C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100년, 센츄리를 나타낸 거니까 이렇게 100년 단위로 쓰기도 하고 이게 이제 500년이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철기가. 자, 그러면 철기가 이때부터 시작됐고 철기는 BC 1세기경, 그러니까 100년경이겠죠. 1세기경에 본격화됐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건 언제야? BC 500년경, 5세기경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대는 언제냐면 BC 1세기경 이렇게 발전했죠. 자, 그러면 철기는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에. 얘는 어디서 왔냐면 얘는 중국에서 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중국에서 어떻게 오게 됐냐면 이 당시에 중국, BC 5세기경이겠죠. 이 당시에 중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망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온 거죠. 이제 자기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그런데 그때 뭘 가지고 왔겠어요? 자기 쓰던 거를 가지고 왔겠죠. 그 자기 쓰던 게 이제 철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철기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면 이때 중국 사람들이 한번 우리나라에 넘어온 거죠. 망명. 1차 유이민 말하자면.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또 중국이 또 혼란스러웠어.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온 거예요. 2차 유이민. 그리고 그때는 1차 왔을 때보다 더 좀 발전한 철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철기는 어떻게 돼요? 본격화됐겠지. 그래서 두 차례 유이민이 들어오면서 철기 시작, 철기 본격화 이렇게 나타나게 됐구나. 자, 어쨌든 철기는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구나. 자, 도구는 당연히 철기. 자, 그래서 이제 철기를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철을 사용했는데 철로는 그럼 뭘 만들어? 아까 우리 청동기로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철기는 뭘 만들어? 철기는 무기도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철로는 뭘도 만들 수 있어요? 농기구도 만들 수 있어. 다 만드네. 그래서 철제 무기, 검이겠죠 뭐.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
자, 그래서 드디어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 쓴 게 이제 뭐를 처음 쓰기 시작한 거냐면 그 전에 우리 농사는 뭘로만 지었어요? 돌로만 지었어요. 이제 드디어 금속 농기구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금속 농기구를 사용하게 된 거고, 자, 그럼 이렇게 볼까요? 철제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점은 뭘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철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자, 철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더 잘 죽일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전쟁이 더 활발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복 전쟁이 활발. 그러면 전쟁이 활발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면 A 국가가 B 국가를 점령.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점령.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여러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철기 시대 여러 나라? 그게 이때쯤 등장하게 된 거죠. 철기를 막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농기구는요. 드디어 금속으로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막 돌로 땅 파다가 이제는 금속 농기구로 땅 파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확량이 증가하게 된다. 자,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수확량이 증가하면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인구 증가예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게 바로 철기를 사용하면서부터고, 이 철기는 어디서 왔어? 중국에서 왔죠. 중국에서 전래됐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자, 우리가 철기를 오늘부터 쓰기 시작했어. 그럼 어제까지 쓰던 청동기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 갖다 버려? 청동기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청동기는 더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쓰던 청동기보다 더 정교하고 예뻐진 청동기들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이 청동기를 가지고 예를 들면 분명히 철로 만든 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청동검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될까요? 아니죠. 당연히 이건 좀 귀한 거고 이거는 전쟁에 쓰는 것보다는 주로 어디다 쓰냐? 장식품 같은 데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례용 도구 또는 의식용 도구. 다른 말로 하면 장식품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독자적 청동기가 발전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독자적 청동기가 발전했음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말하자면 그 전에 쓰던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보다 철기 시대의 청동기가 더 예뻐졌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냐면 세형동검,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 그리고 청동기를 만드는 틀이 우리나라 전국으로 많이 발견이 돼요. 거푸집이라고 그래요. 거푸집이 발견이 됐어요.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자, 그럼 이제 사진을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긴 애들이야? 사진을 좀 보도록 할까요? 사진은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죠. 39페이지에 보시면은 독자적 청동기의 발달해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세형동검 나와 있죠. 얘는 왜 세형동검이라고 부르냐면요. 아까 비파형동검은 비파 닮았으니까 얘는 간을 세자를 써요. 좀 날씬해. 네, 그리고 비파형 동검보다 좀 더 정교해. 그래서 얘는 세형 동검, 날씬 청동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잔무늬 거울. 사실 잔무늬 거울하고 거친무늬 거울하고 우리대로 보라고 하면 잘 구분은 안 되지만 어쨌든 얘가 잔무늬 거울이고요. 그다음에 거푸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청동기를 만드는 틀이 많이 발견됐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청동기가 더 예뻐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철기 시대에 청동기가 독자적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유무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알아야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철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국하고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구나. 중국과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냐. 우리 이제 앞으로 다시 넘겨보시면 중국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게 일단 중국의 돈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돈들이 어떤 돈들이냐면 명도전, 그 다음에 반량전, 그 다음에 뭐 오수전 이런 중국의 돈들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돈 하면은 그냥 엽전처럼 생긴 동그란 거잖아요. 가운데 구멍 뚫린 이런 거 아니고 되게 모양이 좀 특이한 약간 칼처럼 생긴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뭐냐? 명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38페이지 보시면은 반양전, 오수전, 명도전. 반양전이나 오수전은 그냥 엽전같이 생겼고 거기 보면 좀 특이한 게 바로 명도전. 자, 얘는 돈은 돈인데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칼처럼 생겼죠. 그래서 칼 모양으로 생겼고요. 크기는 제 손바닥만 하나요? 약간 요 정도? 이 정도 해요.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 이 정도 생긴 그런 게 바로 이제 명도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나왔냐면 붓이 나왔어요. 붓. 자, 그러면 여러분 명도전이나 오수전이나 반양전은 중국의 돈이니까 얘네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중국과 교류를 했음을 요거죠. 이제 중국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들여온 것 중에 그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돈 말고 붓이 있어요. 붓. 그리고 이 붓이 발견된 유적지가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이에요.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붓이 발견됐네. 자, 그러면 붓이 발견됐다는 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어디다 쓰니까? 글씨를 쓰는데 썼겠죠. 그래서 붓이 들어왔다는 건 곧 우리가 뭘 하기 시작했구나. 한자를 쓰기 시작해. 우리나라 글은 없으니까 한자를 쓰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한자를 사용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글자 쓰면 무슨 시대라고 했어요? 글자 쓰면 이제 역사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아직까지 철기 시대부터 역사 시대가 시작된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붓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어느 시대부터냐? 철기 시대부터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거기 사진에 보시면 붓 나오죠. 모양이 좀 꾸리꾸리하죠. 왜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냐면 이게 약간 불에 그을렸어요. 그리고 이 글씨를 쓰는 우리가 그 필모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그 왜 이렇게 털처럼 달려 있잖아요. 양쪽에 달려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양쪽에 지금 털처럼 달린 약간 불에 약간 끌린 그런 붓이 발견돼서 모양은 좀 꾸리꾸리하지만 얘가 붓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여기 이제 철기시대 유적지구나, 뭐 유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구에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뭐냐면 역시 철기에도 토기가 있어요. 토기. 철기에도 사용되는 토기가 있죠. 그래서 철기시대 토기를 한번 볼까요? 철기시대에 토기가 있다. 일단 철기시대는 그 전에 청동기시대 쓰던 토기를 여전히 쓰고 있어요. 문이 없는 토기 뭐였어요? 개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쓴 철기시대에도 여전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이 없어. 민무늬 토기 그리고 바닥 평평한 항아리죠. 민무늬 토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철기시대 토기 중에 좀 독특한 아이가 덧띠 토기예요. 덧띠 토기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술 뚱뚱한 토기. 거기 보시면 주둥이가 약간 뚱뚱하죠. 그래서 입술 뚱뚱한 토기가 있어요. 걔가 덧띠 토기예요. 자, 그 다음에 검은 간토기. 검은 간토기는 아까 붉은 간토기처럼 표면에다 뭘 발라서 구웠더니 까만색을 띠더라. 그래서 검은 간토기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철기 시대의 토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서 확인하시고요. 사진. 덧띠 토기, 입술 뚱뚱한 토기.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는 뭐 똑같이 쓰던 거니까. 그 다음에 검은 간토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시면은 집자리 유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자리 유적. 자, 이제 주거를 보시면은 우리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집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상으로 올라오죠. 아까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지상은 지상 가옥화 100%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철기로 넘어오면 이제 집이 어떻게? 지상 가옥. 예, 지상 가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집이 있네. 지상 가옥이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거기 보시면 특징이 붓두막이 있다는 게 좀 특징이죠. 붓두막은 여러분 아궁이 알죠? 이렇게 불 때는 거. 이제 그런 게 붓두막이라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붓두막이 있다는 게 좀 특징이구나. 그리고 온돌 시설도 나타나 있어요. 온돌이라는 게 이렇게 돌 데워가지고 왜 이렇게 돌과 돌을 이제 방바닥에 놓고 돌을 뜨끈하게 데워서 방 따뜻하게 하는 거 있죠. 이런 시설이 온돌 시설이고 이 온돌이 우리는 너무 흔하게 뭐 보일러 지금 보일러죠 이제 너무 흔하게 우리가 다 집집마다 있으니까 별로 못 느끼지만 이거는 중국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기 중국 쪽 말하자면 이제 만주나 이런데 거기 온돌이 있던데 그건 예전에 거기가 고구려나
발해나 그런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은 없어. 우리나라에는 있죠. 온돌 시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온돌이 발견됐고 부뚜막이 있고 그다음에 지상 가옥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약간 이제 철기 시대니까 어떤 것들이 등장하냐면 철자형 집터. 독특한 모양의 집터들이에요. 철자형 집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형 집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뭘 썼냐면 한자예요, 이게. 그래서 철자형 집터나 여자형 집터가 발견됐는데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그린 게 뭐냐면 여자형 집터, 철자형 집터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철자형 집터나 여자형 집터. 그러니까 왜 우리 아까 저장구덩이 돌출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긴 게 철자형 집터나 여자형 집터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철기시대 집터 중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철기시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초가집이 되기 전에 전 단계 귀틀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철기시대에 등장하는 집들이에요. 귀틀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철기시대에 등장한 집들이다.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철기시대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집들이 철기시대에 등장하는 집들이고 그래서 이런 주거들이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거기 40페이지 보시면은 철기시대 집터 복원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거 뭐 그냥 딱 집이죠. 뭐 초가집처럼 생겼으니까 이런 집들이 생긴다 이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덤으로 갈게요. 철기시대 무덤으로는 널무덤, 독무덤, 널무덤, 독무덤. 자, 널무덤은 땅을 파. 그리고 나무 널빤지 있죠. 나무 널빤지를 이렇게 이제 관처럼 만들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청동기 시대의 무덤의 공통점 뭐였어요? 다 뭘로 만들어? 돌로 만들죠. 그거는 돌널 무덤이었죠. 돌 말고 이제 여기는 뭐로 만들어요? 나무. 예, 나무로 만들어. 비슷한데 그래서 돌널 무덤. 그 다음에 독 무덤은 항아리 두 개를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안에다 시신을 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40페이지 위로 올라가 보시면 독무덤 이렇게 생긴 항아리 두 개 붙인 거 이런 독무덤이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제 뭐 발견된 곳은 뭐 독무덤은 뭐 영산강 유형 뭐 이렇게 딱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은 성산 패총 야철지 패총 아까 패총이 신석기 시대에만 있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도 패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사회, 생활, 농업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연맹왕국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일본의 문화가 전파가 되고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철기시대에서는 일단 항상 구별되는 게 토기 이런 것들은 구별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기는 철제 무기, 철제 농기구 다 만들 수 있고요. 드디어 금속 농기구 사용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 그리고 또 이거 중국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것들. 중국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개념. 철기 시대에서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한 장 넘기시면 청동기, 철기 비교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고조선이에요. 그래서 고조선은 조금 우리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도록 합시다.